네, 반갑습니다. 좌장을 맡게 된 목포대학교 조준범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지금 지- 대학원 2 세션 도시관리 1인 것 같아요. 지금 발제는 두 분이 예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김서윤 선생님이 발제하시는 거죠? 아, 첫 네, 번째. 맞습니다. 네, 네네네. 강서윤입니다. 그렇죠. 네, 자전거 네, 교통사고 다발 지역 네, 예측을 맞습니다. 위한 딥러닝 모형 관련해서 발표해 주실 거고, 임병철 선생님께서는 경제 위기 시 지역별 정책 대응 방향에 관한 연구 네네. 발표하시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 발표하고 나서 토론은 우리 동신대학교의 국승재 교수님하고요. 그다음에 호남대학교의 경성 교수님, 예, 이렇게 두 분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이제 10시가 됐네요. 10시가 돼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안내는 받으셨죠? 그 발표 시간 관련해서.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안내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두 분이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씩 이렇게 발표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토론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두 분이 발표하시고 나서 우리 이 교수님들께서 토론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는 그러면 우리 이제 프로그램에 있는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5분 정도씩 해주시고요. 먼저 그러면 우리 강서윤 선생님께서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지역 예측을 위한 딥러닝 모형의 적용 관련한 연구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혹시 화면 공유하고 있는 거 보이실까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강서윤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교수님이랑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한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지역 예측을 위한 딥러닝 모형의 적용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저희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간단히 확인한 후 이론적 고찰을 통해 연구 설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분석 결과와 이에 대한 토론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전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친환경 녹색 성장의 개념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주목을 받으면서 화석 연료를 기반한 자동차와 같은 동력 교통 수단에서 녹색 교통 수단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강조되었는데요. 이때 함께 강조된 것이 바로 자전거라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가장 대표적인 무동력, 비탄소 교통수단으로서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빌리티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국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 등 인프라의 확장과 같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는 중입니다. 한편 이러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자전거 교통사고는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21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5천 건을 넘으며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와 함께 교통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함께 주목받고 있는 보행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달리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률의 제정, 보행 안전 종합대책의 발표, 안전속도 5030과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속도 및 노인보호구역 확대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 및 교통안전 종합대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자전거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법이나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본 연구는 최신 기법의 적용을 통해서 자전거 교통사고의 유발 요인을 도출하고 스마트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구글 스트리트뷰, 이하 GSB 이미지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구글 스트리트뷰 이미지를 수집하고 다양한 딥러닝 모델들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전거와 더불어 녹색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동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의 안전 확보에도 본 연구의 결과가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먼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자전거 교통사고 영향 요인에 대해 확인하였는데요. 선행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자전거 교통사고에는 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으며 인적 요인으로는 자전거 운전자의 성별과 연령, 인적사항과 법규 위반 등이 제시되고 있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로 환경, 인근 시설, 토지 이용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환경적 요인을 살펴보자면 가로 환경 요인에는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 인프라 등이 다루어졌으며 인근 시설 요인에는 버스 정류장, 공원 등이, 또 토지 이용 요인에는 저희가 굉장히 익숙하게 보고 있는 주거용, 상업용, 공용용 토지 이용과 이들 토지 이용의 혼합도가 고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딥러닝을 적용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전거 교통사고 연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였는데요. 먼저 첫째로 최근 교통사고를 예측하는 데 있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법은 대규모 데이터 혹은 복잡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사고 지점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영향 요인을 도출할 수 있고 기존 연구들이 가진 분석 단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 통계 기법을 활용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넓은 지역을 포괄한 지역 수준의 평균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요인을 분석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요. 그렇게 연구를 진행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지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활용한 자전거 교통사고 연구는 몇몇 있지만 대부분 환경적 요인보다는 앞서 다루었던 인적 요인에 그리고 개별적 교통사고 당시 상황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특히 GSB 이미지 활용과 딥러닝 기반 컴퓨터 비전 분석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GSB 이미지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직접 현장에 나가서 수집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연구자의 주관이 덜 개입되는 방향으로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GSB 이미지의 경우에는 영상과 관련된 태스크를 많이 다루는 컴퓨터 비전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컴퓨터 비전은 이미지 분류 문제에 있어서 높은 성능을 보이며 교통사고 관련 연구에 있어서 다발적 분류 문제 및 예측 모델 구축에 있어 딥러닝 기반 컴퓨터 비전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 검토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 연구의 연구 자료 및 범위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지역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전거 교통사고 지역에 대한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 어느 곳인지 확인을 하였는데요. 이때 다발 지역은 반경 200m 내에서 자전거 사고가 4건 이상 혹은 사망사고가 3건 이상 일어난 지점이라고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에서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2285곳이며 비수도권 지역은 167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서 본 이유는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교통 환경과 차량, 인구 규모 등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광역적인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대조군으로서 본 연구는 자전거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인접지역인 비다발 지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지역 200m 반경의 2배에 해당하는 400m의 원을 생성한 뒤 원의 둘레에서 유효한 좌표 중 하나를 무작위 추출함으로써 비다발 지역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광역적인 지역 특성으로 인한 자전거 교통사고율의 차이가 아닌 보다 세부적인 교통 환경 요인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러한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비다발 지역에 대한 정의를 기반으로 GSB 이미지를 수집하였는데요. 이런 GSB 이미지의 경우에는 비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업데이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범위를 2013년에서 2021년으로 다소 분산되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가장 최근 시점의 사진을 수집하는 것은 각각 지점의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지정된 시점의 도로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장 근접한 시점의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축한 자료를 통해서 본 연구는 딥러닝 모델의 적용을 위해 해당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로 구분하였는데요. 본 연구는 전체 데이터의 약 1.53%를 딥러닝 모델 성능의 검증에 할당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이미지 분류를 위한 딥러닝 모델의 활용과 캠 분석을 위한 시각화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는데요. 먼저 본 연구는 다양한 딥러닝 모형 중에서도 CNN 모형을 활용하였습니다. CNN 모형은 이미지를 딥러닝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고안된 방식으로서 인간이 시각적으로 물체를 인식하는 시신경 구조에 착안합니다. 이에 아래 그림과 같은 순서를 따르는데요. 크게 나눠보자면 Featuring Learning 단계와 Classification 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Featuring Learning 단계는 말 그대로 특징을 추출하고 데이터 크기를 축소시킴으로써 이후 Classification에서 이렇게 추출한 특징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이 CNN 모형의 방법입니다. 특히 다양한 CNN 모형 중에서도 이미지 분류에 있어서 성능이 검증되고 보다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모델인 VGG16과 19, 그리고 ResNet 50과 101, 그리고 인셉션 이렇게 5가지 모델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5가지 모델을 적용하여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비다발 지역의 이미지 분류에 있어 정확도를 검증하여 모델의 성능을 확인하고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모델에 기반하여 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캠 분석이라 함은 이는 모델별 성능으로는 이미지에서 어떠한 부분이 분류와 예측을 파악하는지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활용이 되는데요. 이는 딥러닝 모델의 이미지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의 특징이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그리고 비다발 지역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지 색상으로 표현하는데 그 그림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노란색으로 진하게 표현된 부분이 이미지 분류에 있어서 주요하게 작용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연구 결과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비다발 지역 예측을 위해 딥러닝 모델들을 적용하여 이들의 성능을 검증하였는데요. 분석 결과 VGG19에 있어서 가장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단독적으로 보면 인셉션 모델이 비수도권 지역의 다발 지역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79%의 정확도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땐 VGG19의 경우
평균적으로 73.75, 즉 10개의 이미지를 주었을 때 약 7개의 이미지에 있어서 이게 다발 지역인지 비다발 지역인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캠 분석을 위해 VGG19에 기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어서 저희가 분석을 진행하긴 하였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수도권 다발 지역과 비다발 지역을 보면 수도권 비다발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넓은 폭의 도로 형태를 비수도권 다발 지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도권, 비수도권의 차이가 적었기 때문에 다발 지역과 비다발 지역의 차이에 보다 주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안내드리자면 도로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또 차량을 포함해서 횡단보도, 신호등, 기둥과 같은 구조물 또 자전거 전용 도로 등이 존재하는 환경이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도로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토지 이용의 혼합도가 낮은 주거지 주변 혹은 녹지 주변 그리고 벽면, 버스 정류장 등은 자전거 교통사고 비다발 지역으로 도로를 구분하는 요인으로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먼저 첫째, 자전거 교통사고 심각도 예측을 위한 딥러닝의 적용이 과연 타당한가 그리고 얼마나 정확하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였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와 더불어 교통사고를 다룬 그간의 연구들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넘어서 심각도를 고려하는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이에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서도 교통사고의 심각도를 부상, 신고, 경상, 중상, 사망 이상의 4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를 경상 이하와 중상 이상으로 이진화하여 심각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심각도 역시 딥러닝 모델을 통해 예측이 가능한가 했더니 분석 결과 자전거 교통사고 심각도를 예측하는 모델의 정확도가 약 50%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비다발 지역의 분류 모델 이 정확도 역시 70%로 실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정확도였는데요. 심각도 예측 모델은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난 것이고 이는 10개 중에서 5개만 옳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하기엔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연구진은 그 이유에 대해서 GSB 이미지를 통해서는 사고 심각도에 따라 명시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딥러닝 모형들은 지도학습의 형태로 있는 학습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답에 따라서 학습 모델이 결정이 되는데 다발 비다발 지역을 구분하는 실험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차이를 파악하는 과제에서 성능이 매우 낮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어려운 태스크인 심각도에 따라서 특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자전거와 함께 교통 전체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함께 주목받고 있는 보행 교통사고와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특히 본 연구 이전에 전희정 외의 연구에서 동일한 절차로 보행 교통사고를 다루었는데요. 보행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지역 모두 도로의 규모, 차량, 도로 주변의 구조물, 그리고 가로수에 이렇게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발 지역으로서의 특징으로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NN 모형의 분석 결과 역시 보행교통사고에서도 VGG 계열의 모형이 약 73%로 본 연구와 비슷한 수준의 모델 정확도가 도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는 자전거 주행과 보행 안전을 위한 도로 환경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딥러닝 모형에서 판단되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특성이 보행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다소 신기한 결과였습니다. 네, 차량이 보행자와 자전거 운행자에게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이용자가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도시 설계의 관점에서 두 주체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의 문제는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본 연구는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먼저 첫째, 자전거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난 지역의 GSB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분석하였다는 이론적 함의를 갖습니다. 그간 연구들은 행정동과 같이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정확한 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습니다. 본 연구는 보다 객관적인 환경을 반영하고 또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GSB 이미지를 활용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둘째, 본 연구는 딥러닝과 컴퓨터 비전 등의 최신 기법들을 활용하여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였다는 이론적 함의를 갖습니다. 선행 연구들은 그간 지역의 발생 건수 및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하는 데 그쳤지만 본 연구는 실제 도로 환경을 기반으로 교통사고의 다발 지역과 비다발 지역을 구분하고 보다 객관적으로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교통사고 연구에서 딥러닝이나 컴퓨터 비전을 많이 적용하는 시도들이 보이고 있는데 자전거 교통사고와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었음에도 본 연구는 자전거 교통사고의 예방 및 관리에 있어 이제의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이론적 함의를 갖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첫째, 자전거 교통과 안전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 빅데이터와 딥러닝과 같은 도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합니다. 인간이 모든 도로를 점검하고 예측하는 것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합리적인 자전거 혹은 도로교통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 제약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딥러닝과 같은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도시 설계나 유지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도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본 연구는 자전거 통행의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합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가로 환경에서 보행자, 도로 구조물, 차량은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판단되는 특징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전거 주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요소에 의해 주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자전거 전용 도로는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대부분 자전거 도로가 차도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상 보행자, 도로 위압, 장애물, 보행성 등과 같은 장애물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또한 자전거 도로의 지면의 색상을 달리 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또 그나마 존재하는 자전거 도로 역시 단절되어 연속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차량과 보행자와 완전히 분리되어 운행되는 형태로 변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재 모델 정확도가 70% 정도로 현장에서 해당 모델을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단순히 영상에서 해당 물체나 특징의 유무가 아닌 해당 물체의 수나 영상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같이 복합적인 형태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로서 객체 탐지 혹은 의미론적 분할과 같은 기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약간 넘겨서 발표를 좀 네. 해주셨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오랜 기간 연구했던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정리하시는 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어서 우리 임병철 선생님께서 경제위기 시 지역별 정책 대응 방향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똑같이 15분 정도 시간을 생각하시고 발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음, 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제가 이게 노트북이 아니라서 핸드폰으로 하려고 조금 이렇게 됐습니다. 다 보이시는 거죠? 제가 화면을 공유하니까 이게 지금 제 말소리가 안 들리는 혹시 다 보이시나요? 화면이? 네. 예, 보입니다. 아, 보입니다. 네네. 예. 그럼 그냥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지금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에 박사과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제가 지금 그 지역 연구원에서 그 경제 위기 대응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 연구 주제도 이제 실제 이제 제가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지역에서 어떤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좀 찾고 직접 가보고 이제 과정에서 한계 등을 겪으면서 좀 이런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구상을 하게 돼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먼저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그래서 미흡하지만 좀 뭐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래도 의견을 좀 듣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크게 이제 5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과 목적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간단하게 주요 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지역경제 위기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선행 연구들을 좀 많이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다음 네 번째로 제가 그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구현했는지 그런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과 연구의 한계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연구할지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이 지역의 경제 위기는 국가 단위 경제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지만 어떤 재난에 영향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 사고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제가 설명했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위기들, IMF라든지 금융위기, 코로나 이번에 계속되고 있는 이런 코로나 같은 전염병 위기, 이런 경제 위기, 이런 재난 위기 하에서도 경제 위기, 지역에 대한 경제 위기는 발생하고요. 그 외에도 과거에 태안에 이제 유조선 유출 사고도 있었고 주행 같은 경우는 군산 공장 폐쇄 같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세월호 사건도 있었고요. 이러한 사건들도 단순히 이게 재난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결국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는 많이 피폐해지고 침체되고 심지어는 그 지역 경제 전체가 다 망가지는 그런 현상들도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난을 재난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위기로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재난에 의해서 지역 경제들이 많이 이제 황폐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이제 시스템 같은 게 없습니다. 이 경제에 대한 대응하는 시스템은 따로 없고 결국에 이제 기존에 하던 정책들을 뭐 미리 좀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미리 가져온다든지 조금 더 예산을 그쪽으로 확보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사후에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 지속되면서 지역 경제가 계속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그에 따라서 수차례의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다양한 정책들이 이제 시행이 됐었고요. 그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이 2020년 1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형 소매점 판매 지수를 보니까 전년 대비 약 20%가 넘는 수치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정부의 이제 수차례 그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일예로 제가 이제 실제로 어느 군 지역에 그 상권을 찾아가서 직접 그 상인들하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지역 카페 같은 경우에 지역 내 상권에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 지역 카페를 군 단위 지역에서 있는, 또 더군다나 이 도시하고 좀 먼 지역,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지역 카페를 그냥 뭐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농협이라는 곳에 그 금액을 그냥 예치하듯이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쓰는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사실은 지역 화폐에 대한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정부 대응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런 그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으로 가면 지역에서는 이제 오히려 제대로 된 정책이 되지 않고 또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위기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그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을 좀 살펴보고 지역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정책 방향도 좀 달라져야 되고 그렇게 정책도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줄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 경제 위기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고 위기 발생했을 때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 지역의 어떤 특성에 따라 다름을 좀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좀 정책적 차별화를 좀 가져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 부분을 좀 명시하고 싶었습니다. 네, 주로 전체 이제 연구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구 변경 목적 그리고 연구 수행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경제 위기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는 부분이 필요해서 잠깐 좀 살펴봤고,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분석 방법을 가지고 결과를 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분석 결과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위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선행 연구도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군산 공장 폐쇄에 대한 부분, 기름 유출 사고, 뭐 그 외에 조선업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이런 그 개별적인 지역 경제 위기 사례는 다수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적 특성을 좀 고려한, 어떻게 말하면 공간적인 부분을 좀 고려한 그런 정책의 연계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의 영역에서 할 수 있었던 집중호우라든지 태풍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 연구는 다수 있었는데 그 경제적 영향에 대한 검토는 좀 미흡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이제 좀 살펴봤는데 다양한 게 있었습니다. 그 한국은행에서는 경제 시스템의 어떤 그 기능이 붕괴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 위기로 본 사례도 있었고, 해외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상황에 전개되는 것 또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경제 위기 원인이다라고 설명한 사례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지금 경제 위기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이 경제 위기라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것들을 유형을 좀 구분해서 그 유형마다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좀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나중에 재난의 영역처럼 좀 어떤 경제 위기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도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형태로 이 분석을 좀 해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위기하고 코로나를 선정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두 지역에 대한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나타난 경제 위기 사례를 선정해야 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충격을 준 사례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영향이 있었던 그런 경제 위기 사례를 이제 고르다 보니까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와 2019년 코로나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두 지역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인 통계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광역시와 도로 구분해서 이제 비교해 본 그 결과입니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이 수출입에 대한 감소가 코로나보다 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금융위기 그 시지역과 도지역의 경기 침체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코로나는 조금 다르게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래프는 이제 신용카드 소비 증감률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이 2008년에는 없어서 두 개를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만 가지고 볼 때도 광역시 같은 경우에 소비 증감률이 도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결국 경제위기의 영향이라는 것이
이 광역시, 그러니까 도시 지역과 농어촌 또는 뭐 도농 복합 지역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그 광역시와 도의 어떤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러면 제가 좀 뭔가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나름대로 분석 방법을 고민을 해봤는데요. 지금 그 지역 경제의 어떤 그 총량은 지역이 가진 경제의 특성에 따라서 성장과 침체를 반복한다라고 했을 때 지역의 그 경제적 특성을 대표하는 변수의 영향력 크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분석하기 편한 일단 다중이기 분석을 활용을 해봤는데요. 앞서 이제 기초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 시지역과 군지역으로 구분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 단위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시군 단위로 이제 내려가서 분석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냐면 이 따로 어떤 그 더미 변수를 통해서 위기에 어떤 효과가 있고 없고를 구분한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하기 전 연도에 각각 그 경제 특성에 대한 지표의 영향력 계수를 보고 발생한 이후, 그러니까 즉 경제적 위기에 대한 영향이 반영된 그 상황에서의 경제적 특성의 변수의 영향력 크기를 두 개를 이제 나란히 비교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를 설정을 해서 이제 각각 한 시점, 실제 발생한 시점과 1년 이후 시점을 이제 두 시점을 각각 분석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으로 분석을 했고, 그래서 총 8번의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 결과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GRDP를 사실은 이제 종속 변수로 두고 하고 싶었는데, 이게 4개 시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2008년, 9년, 2019년, 20년 이 4개 시점에 대한 동일한 변수와 동일한 분석이 이루어졌을 때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연도라도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았으면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야 된다는 점이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확보한 다음에 기초 통계량을 제가 또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초 통계량 분석을 해보니까 그 시지역이 전부 146개, 군지역이 84개, 2008년과 9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한 2019년은 일부 시군이 통합하면서 좀 사례수는 감소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각각 그 경제 특성에 대한 그 변수 값들이 차이가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히 이제 그 경제 위기에 대한 영향이 반영이 돼서 일부 경제 지표에서는 감소한 부분도 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결과입니다. 제가 총 8번의 분석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를 2008년에 시지역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분석을 하고 마찬가지로 군지역도 똑같이 이렇게 2번 분석을 했고 코로나도 각각 2019년, 2020년을 시지역, 군지역으로 구분해서 이제 총 8번을 해서 지금 제시된 그 수치는 뒤에 제가 이제 표는 나머지를 다 말씀드렸는데 표준화 기수만 따로 이제 뽑아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모든 분석 결과에서 사실은 제조업 사업체 수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종속 변수를 GRDP를 구하지 못하고 지금 총 종사자 수로 이제 대신을 했는데 그래서 좀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시점에서 모든 분석에서 제조업 사업체 수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제조업 비중은 오히려 음의 영향으로 나타난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출액에 대한 영향의 크기는 군지역보다 오히려 시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고 반면에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군지역에서 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사례 모두 경제위기 영향이 그 변수 간 상대적 영향의 크기 그러니까 순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 사례의 경우는 위기 발생 이후에 수출액에 대한 영향이 좀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 시지역의 영향력 변화가 오히려 군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일단은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결론은 그래서 경제위기 어떤 그런 영향이 시군 지역에서 당연히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고 위기의 성격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도 다르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결론 및 연구의 한계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지만 지역에 미치는 경제 영향이 다름을 분석하고자 했고, 그래서 시군 지역으로 구분했고 금융위기와 코로나 사례 비교를 통해서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군의 차이는 나타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제위기 유형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음도 간접적으로는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료 확보의 한계하고 분석 방법을 조금 더 세부화하고 구조적으로 하고 싶었던 아쉬움은 있었는데 시간의 한계도 좀 있었고요. 미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위기에 대한 정책이 지역별로 차별해야 된다는 기초적인 근거를 좀 제공했다는 점이나, 그다음에 시도 단위 분석을 시군 단위로 확장시켜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좀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좀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지역이라는 부분이 제조업 중심 지역도 있고 서비스업 중심 지역, 또는 뭐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뭐 이런 식으로 지역에 대한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형태로 또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지역을 좀 유형화하고 각각에 대한 분석을 해서 비교해보는 그런 시도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시점을 지금 앞서 그 코로나 같은 경우에 1년 시점으로 했는데, 사실상 코로나는 충격이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한 그 시점에서 불과 6개월 이내에 가장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회복되는 시기를 갖고 중간에 이제 뭐 2차, 3차 팬데믹에 의해서 또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 시점을 제가 1년으로 고정시킨 거에 대해서 영향이 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던 단점도 있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또 고민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월 단위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방법에 대한 검토 당연히 한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정부 정책 방향이 차별화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제시를 했는데,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뭐 도시 지역은 또는 제조업 중심 지역은 어떤 형태의 정책들을 추구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방향까지도 향후에는 제시할 수 있는 연구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그 이제 우리 교수님들께서 뭐 질의가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연구 내용에 대해서 그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토론 그 프로그램에 있는 순서대로 그냥 할까요? 어떻게? 예, 그렇게 그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그러면 북승재 교수님께서 한번 먼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게 굉장히 느껴지고요. 저는 뭐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제가 느꼈던 그 쭉 듣고 제가 보고 제 경험 대비해서 바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지역 예측 뒷면 모형 적용, 이거에 관해서 좀 제가 요약을 좀 해보자면, 내용은 지금 구글 스트릿 뷰 또는 빅데이터라는 요소를 통해서 또 딥러닝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도시 설계 및 유지를 위한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그게 스마트 도시 관리 기능까지 가능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전거 얘기가 나왔는데, 물리적인 자전거 통행의 안정을 위한 환경을 조성을 하여서 스마트 도시 관리 기능을 데이터를 이용하고 또 물리적으로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여서 유지를 하면 어떤가 하는 연구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도시를 위하여 그리고 친환경 녹색 교통 수단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다른 해외나 보면은 스마트 시티는 뭐 IoT, 사물 인터넷이나 아니면 빅데이터 이런 부분을 적용하여서 교통 분야에도 많이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무인 자동차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것들을 적용하여서 비효율적인 상황들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보면은 해외 사례들 보면은 교통적인 측면, 자전거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공기질이 뭐 나쁜 곳 또는 정체가 심한 곳, 뭐 이런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손쉽게 제공한다는 목표가 강하고 그거에 바로 스마트 도시로 이제 근접하게 접근하는 자료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이 향후 내용도 이런 점이 추가가 되면 어떨까 싶어요. 자전거라는 이용수단을 결국 안전하게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교통 체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나 이런 교통 부분은 결국 안전도 안전이지만 체증이 심한 곳을 피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30분에 도달할 목적지에 도달할 거를 10분으로 단축시켜 준다거나 그러면 이것도 자전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향이 추후에 제시가 되거나 아니면은 분석값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첫 번째 연구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고요. 두 번째 경제위기 시 지역별 정책 대응 예방안 연구에 관해서는요. 기초 통계 자료 서베이 하신 거랑 뭐 이것저것 되게 좀 실무적으로도 계속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고 보면은 분석 결과치들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수입이 전체적으로 낮아졌고 그다음에 지자체 아니면 시지역의 제조 분야 활동이 오히려 증가했고 이거는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수입이 없으니까 제조업을 자체적으로 많이 활성화시켰겠죠. 그래서 그런데 다양한 제조 분야의 이제 경우의 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광주 같은 경우는 뭐 기아 자동차 등등등 반도체 많은 업체들이 제조업에도 포진돼 있고 근데 이제 이 분석값에는 약간 그걸 읽을 수가 없었던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향후 내용에 담겨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결론적으로는 또 다른 경제 위기 시 지역별 대응 방안에 대한 분석을 추후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때로는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시, 군별로 아니면 도별로 정책적 대응에 대한 사례를 분명히 진행을 했고 그거에 대한 사례를 좀 찾아봐도 연구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분석하여 추후에 또 추가하여 진행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연구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트워크 상태가 별로 안 좋은지 중간에 자꾸 이렇게 끊어져서 네. 맥락을 자꾸 놓치게 되는데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뭐 교통체계라든가 그 시스템하고도 좀 연관지어서 연계를 좀 네네네.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경제 위기 관련해서는 조금 더 다른 사례들도 같이 좀 이렇게 같이 분석을 하면 좀 더 풍부한 연구 결과와 그 논리적인 구조가 좀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그 경성님 교수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성림입니다. 일단 논문 두 편 잘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편 다 읽어봤습니다. 일단 우선 첫 번째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 지역 예측을 위한 딥러닝 모형의 적용. 이게 선행 연구를 뒤에 참고문헌을 보니까 이미 작년에 비슷한 보행자로 이미 연구 방법은 이미 입증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단지 궁금한 게 여기에서 연구 자료 및 범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 지역에 대한 위치 정보, 발생 건수, 사상자 수, 사망자 수, 중상자 수 이러한 요인들을 포함을 해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근거나 아니면 선행 연구를 통한 이론적 근거가 있으신지 이런 요인을 도출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분석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다만 제가 궁금한 게 결론 부분에서
그 다발 지역하고 비다발 지역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분석에서는 좀 나타났는데 결론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과연 이런 자전거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지역하고 잘 일어나지 않는 지역의 차이가 어떠한 시사점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그 시사점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비다발 지역의 그런 면을 배워서 교통사고가 덜 적게 나야 되는지 하는 것을 좀 더 시사점에서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결론 부분을 좀 더 정책적 시사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그 경제 위기의 지역별 정책 대응 방향에 관한 연구의 논문은 뭐 이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으신 것 같고, 다만 시간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분석 결과에 그 경제 위기 시 지역별 경제적 특성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좀 쓰셨어요. 근데 이게 한 8줄, 9줄밖에 안 되셔갖고, 그러면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 저자분께서 이러한 차이가, 시, 군 차이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제가 간단한 질문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이 논문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두 분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해서는 질문이 좀 있어요. 그 환경적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도출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론적 근거나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정책적 시사점 부분도 조금 더 좀 보강이 됐으면 더 훌륭하지 않았을까, 이 얘기 하신 것 같고요. 경제위기 논문 관련해서는 분석 결과 차이에 대한 좀 구체적인 좀 설명이 좀 있으면 더 좋겠다, 이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임명철 선생님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강 선생님부터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짧게 해주세요. 짧게. 네. 우선 두 분 교수님 피드백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경성님 교수님께서 이제 질문 주셨던 그 자전거 교통사고 데이터 자체에 대한 거를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이 데이터가 도로교통공단을 타스라고 운영하는 교통사고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 시스템에서 받은 자료인데, 그 자료 안에 이제 교통사고 지역에 대한 위치 정보, 그러니까 위도 경도로 표시된 위치 정보와 함께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뭐 사상자 전체 건수랑 사상자 수, 혹은 이제 심각도에 따라서도 건수랑 사람이 얼마나 몇 명이 부상 당했는지 요런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거에 기반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했고, 이론적 근거도 여쭤봐 주셨는데 선행 연구들도 대부분 타스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활용해서 저희도 그 부분 같이 활용을 했고, 다만 저희 연구에서 약간의 차별성이었다 함은 이제 다발 지역이라는 명목 하에 그 사고 건수가 4건 이상, 그리고 사망 건수가 3건 이상인 경우로 저희가 약간 좀 한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조금 더 강조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다발 지역의 특성에 기반해서 조금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시사점을 내면 너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다발 지역과 비다발 지역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막 엄청 큰 차이가 나타나진 않았고, 도로의 규모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나왔어서 저희가 시사점을 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국승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방향성 차원에 있어서도 저희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결국 그 교통사고만 문제가 아니라 얘가 교통체계에서도 자전거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지 못한 게 되게 아쉽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교통사고에 보다 초점을 맞췄었고, 이제 향후 연구에 있어서는 이 기법에 대한 어느 정도 검증이 점점 되다 보면 이걸 적용을 해서 그런 체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를 체증이 심한 곳에서 혹은 뭐 공기질이 안 좋은 곳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저희가 활용을 하는 방향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명철 선생님. 네. 그 먼저 이제 그 국순조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 그다음에 경선임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코멘트 주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적었습니다. 제가 잘 적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는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그 국순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시군별 정책적 대응 사례를 찾아보는 것을 이제 뭐 안 한 건 아닌데, 물론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역 연구원에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설명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은 어떤 그 지역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그 경제 위기에 대한 어떤 뭐 정책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으로 내려와서 그것들을 추진하거나, 또는 지역 차원에서 한다라고 해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했던 정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올려준다거나 뭐 이런 형태의 정책 대응이 대부분이었다라는 이제 사실을 저는 알 수 있었고요. 실제로 제가 있는 지역도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하는 그 안에다가 좀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 내용을 많이 담지 못했다는 점 정말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 경선임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이 분석 결과에 대한 차이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가진 경제 특성,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그 경제 규모라든지 경제 구조에 대한 차이, 또는 인구 구성에 대한 차이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가장 그 최근에 지금 코로나로 계속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가 어떤 경제적인 뭐 타격을 준다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동의 제약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동의 제약이라는 부분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대면 경제 활동이 이제 많이 무너진 상황이 됐고, 물류나 유통 쪽에도 영향을 미쳐지고,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공급망 문제까지 확산이 되고, 나아가 지금 현재 뭐 그동안 이제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확장 재정 정책을 했던 그 결과들도 다 지역에 이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분석은 사실은 그런 거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제조업 비중이 되게 많이 높았던 지역은 이제 뭐 제조업에 타격을 직접적으로 오는 경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크게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이제 또 반대로 영향이 좀 적을 수도 있고, 또 뭐 고령화가 좀 많이 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보다는 생산 연령이 좀 생산 연령 인구가 많고, 뭐 요즘 좀 소비가 많은 그런 세대들이 인구 구성이 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지역들은 이런 위기에 이제 닥쳤을 때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역이 가진 그런 경제적인 구조나 경제 규모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 경제 위기에 대한 영향을 받고, 그에 대한 다른 방향으로다가 이제 결과가 나타날 텐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뭐 말로 다 설명드리긴 쉽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어떤 사례 같은 것도 찾아보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능한데, 좀 뭔가 구체적인 근거나 어떤 수치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명확히 하고 싶었던 게 제 욕심이었고, 그래서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진행을 해보고 싶었던 욕심도 있어서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좀 가지고 왔다는 말씀 다시 네.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네. 제가 그 마지막에 이제 이런 부분을 더 하겠다고 했던 부분은 지금 계속 추후에 연구를 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논문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네. 분 그 코멘트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고요. 저도 이거 하다 보니까 좀 드는 궁금증이 있어서 짧게만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전거 교통사고 관련해서 이제 그 구글 스트리트 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했는데, 굉장히 이게 평면적이잖아요. 사실은 그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좀 평면적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노출되는 요소들이라는 것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게 결국엔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결국엔 이제 도로 구조라든가 통행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과연 그 스트리트 뷰를 가지고 얘가 제대로 그런 것들을 정리해낼 수 있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는 네, 그 정도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 위기 관련된 그 논문 관련해서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이 성격이 좀 다른데 그 코로나하고 2008년의 금융위기라는 게 완전히 성격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재난이고 하나는 경제 위기 문제고. 근데 이 두 개를 갖다 놓고 이렇게 보는 게 정말 타당한가? 그러니까 재난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을 봤다라고 한다라면 코로나라든가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던 뭐 세월호라든가 뭐 하여튼 이런 그 재난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으면 조금 더 이렇게 일관성도 좀 있고 하지 않았을까. 근데 성격이 다른 애를 좀 넣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걸린 부분이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제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그 두 분 발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 분 또 토론 해주시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먼저 그 두 분 발표자께서는 조금 이 준방에서 좀 나가주시면 우리 이 교수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